한 달에 4번 대신 1,000만 원을 드리죠. 그 말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었죠.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감당해낸 삶의 무게, 그리고 그 선택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감동 실화와 수익 제안을 받지만 그 누구도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내 이름은 김현수. 52살. 서울 외곽의 반지하, 곰팡이 냄새가 벽에 스며든 작은 집에서 중학생 딸 민지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삶. 엄마 피아노 학원비 또 밀렸대.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가슴이 쿡 하고 찔렸지만 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죠. 아, 민지야, 엄마가 깜빡했네. 하지만 사실은 통장 잔고가 48,000원 뿐이었습니다. 결혼은 35살에 했어요.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서로 웃으며 밥을 먹고 평범한 대화를 나눴던 그 시간들이 그립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도박에 빠졌고 외박이 잦아졌고 결국 돌아온 건 싸늘한 무시와 손찌검. 남은 건 딱 하나, 민지. 내가 이 아이 하나만큼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꾸 등을 돌렸어요. 코로나로 다니던 직장이 부도가 나고 주방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팔꿈치 염증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실업수당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피아노 학원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그날 우연히 보게 된 구인 광고. 한남동 대저택 가정부 모집. 고액급여. 단 한 줄이었지만 그게 내겐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민지를 지켜야 하니까. 한남동 깊숙한 골목길, 하얀 대문이 굳게 닫혀있던 그 집 앞에서 내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면 모든 게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들어오세요.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목소리. 정원에는 오래된 소나무와 단정한 꽃길이 이어져 있었고 그 고풍스러운 2층 저택은 마치 나와는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70대 초반. 검정 니트에 회색 슬랙스, 깔끔한 차림새. 그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은 단순했어요.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일요일은 쉬고 토요일은 반일 근무. 이 조건만으로도 감사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은 저를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이건 월급과는 별도로 드릴 돈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서류 봉투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하셨죠. 한 달에 4번 나와 시간을 보내주세요. 시간을 보낸다는 말. 그 말은 나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게 무슨 뜻이시죠? 회장님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말했습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그저 외로운 시간을 덜 외롭게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불이 꺼진 반지하. 곰팡이 냄새가 섞인 습기, 조용한 집. 식탁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 달에 4번 함께 시간을 보내주세요. 자존심이냐 생존이냐.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릎을 꿇고 자존심도 버려야 한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엔 겨울바람이 매섭게 울고 있었고 내 마음엔 더 매서운 고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민지야, 엄마는 널 버리지 않아. 절대로. 절대로. 다음 날 다시 그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죠. 내가 들어서자 신문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짧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순간 심장 한쪽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민지의 웃는 얼굴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치욕도 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연수 씨 덕분에 이 집이 다시 따뜻해질 것 같군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같이 합시다. 혼자 먹는 밥이란 건 참 쓸쓸합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고등어구이, 삼채소, 투박하지만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었죠. 회장님은 젓가락을 멈추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상은 오랜만이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눈가가 뜨거워지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하지만 회장님은 그저 조용히 지그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오늘이 그날인가? 오늘 밤이 바로 그 밤인가? 내 손끝이 얼어붙는 듯 차가워졌고 나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민지를 위해서야. 민지를 위해선. 그런데 회장님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2층 게스트룸에서 편히 쉬어요.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멈칫한 나에게 회장님은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사실 몇 년 전 내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학생 때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 얼굴이 우리 딸과 하나도 안 닮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그 아이 얼굴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잠깐 머물던 그리움과 외로움이 묘하게 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엌에 섰습니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고 채소를 썰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은근한 국물 냄새. 그게 어쩐지 마음을 조금씩 따뜻하게 덮어줬죠. 식탁에 된장국을 올리자 회장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잘 잤어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회장님은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런 된장국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 말에 내 마음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또 조용히 말했죠. 우리 딸도 된장국 좋아했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같이 먹었었는데. 회장님의 눈가가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도 이상하게 울컥했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저랑 같이 먹어요. 말을 내뱉고 나서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함과 외로움이 겹쳐 있었죠. 며칠 후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던 오후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 속 반듯한 수트 차림의 중년 남성과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둘. 냉정하고 차가운 표정.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범석입니다. 아버지 뵈러 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남자. 검은 정장, 싸늘한 눈빛, 딱딱한 말투. 당신이 새로운 가정부입니까? 그가 날 흘어보며 말했습니다. 네, 김현수입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는 미간을 찌푸릴 뿐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그 순간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거실. 회장님은 평소처럼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범서가 왔구나. 하지만 그 인사는 공중에 붕 떠버렸습니다. 아버지, 단둘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조용히 방으로 물러났지만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에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아버지, 제정신이십니까? 요즘 한국에선 재산 많은 노인들 노리는 사기극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여자 출신도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여놓고 1,000만 원씩이나 주고 있다면서요. 회장님은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지만 이범석의 말은 점점 날이 서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저도 법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나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지의 얼굴은 창백했죠. 엄마, 오늘 학교 앞에 어떤 아저씨가 와 있었어. 검은 양복 입고 있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너희 엄마 몸 팔아서 너 학교 보내는 거야.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정말 그래? 그 말에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그 조그만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나는 민지를 안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런 거 아니야. 엄마 믿지?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그날 밤 민지는 혼자 방을 잠그고 울었습니다. 나는 문 앞에 앉아 속으로 수백 번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할 거야. 다음 날 한남동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보고 있었죠.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회장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연수 씨, 민지까지 다치게 할 순 없어요. 돈이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말에 회장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제발. 제가 정리할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 모습은 마치 간절한 아이 같았습니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지에게 또다시 상처가 간다면 저 절대 참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회장님은 나를 조용히 서재로 불렀습니다. 묵직한 책 냄새가 가득한 공간. 회장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범석이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책상 위에 내려놓은 서류 뭉치. 그 안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내 이름으로 된 강남 빌딩 2채를 자기 앞으로 옮겨놨어요. 내가 숨을 삼키자 회장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주치의에게 부탁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치를 떨었습니다. 그럴 수가 어떻게, 아들이란 사람이.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연수 씨, 나 진짜 치매 아닙니다. 알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두 주먹을 꽉 쥐고 대답했습니다. 네, 저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며칠 뒤 회장님은 조용히 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찾은 건 바로 저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치매 징후 없음. 그 종이를 받아들었을 때 나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죠. 이제 시작이야. 회장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신을 되찾은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곧장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고 모든 재산은 신탁회사의 일부 위임. 남은 금액 중 일부는 민지 장학금 명목으로 따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범석.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범석은 또다시 저택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거칠게 책상에 내던지며 소리쳤죠. 이게 뭐야? 내가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회장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넌 이미 내 강남 빌딩 2채를 가져갔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 범석은 눈을 부릅뜨며 외쳤습니다. 그건 아들이니까. 하지만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아들이라서 이 정도에서 그만두는 거야. 남이었으면 벌써 고소했다. 이범석은 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아버지를 꼬드긴 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스스로 판단하신 겁니다. 그 누구도 조종하지 않았어요. 범석은 끝내 아무 말도 못한 채 싸늘한 얼굴로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거실 안에는 아주 오래간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회장님은 조용히 식탁에 앉아 나를 불렀습니다. 연수 씨, 민지를 미국에 유학 보내는 건 어떠세요? 피아노 재능이 있는 아이잖아요. 학비와 생활비는 내가 전부 지원할게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도 되나요? 회장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더 큰 세상에서 더 멀리 나아가야죠.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던 회장님은 덧붙였습니다. 연수 씨도 같이 가요. 민지는 아직 어리잖아요. 엄마가 곁에 있어야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출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티켓, 짐 정리, 마지막 인사. 하지만 회장님은 배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조용히 손을 흔들었죠. 잘 가요. 꼭 행복해야 돼요. 그 목소리에 담긴 뒷모습을 보며 나는 뭔가 이상한 감정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남동 저택. 회장님은 혼자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향긋한 커피 향이 퍼져도 그날의 공허함은 가시지 않았죠. 그런데 회장님. 그 목소리에 회장님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문 앞. 연수가 가방 하나를 들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말했죠. 못 가겠더라고요. 회장님 혼자 두고 떠나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회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는? 걱정 마세요. 민지 고모 친구분이 미국에 계셔서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저는 저녁 차려야죠. 회장님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날 저녁 한남동 저택에는 다시 따뜻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부드럽게 내렸고 작은 식탁 위엔 투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밥상이 올려졌습니다. 누군가는 삶의 끝자락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진짜 사랑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날 그 집안에 퍼졌던 온기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